안녕하십니까.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 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김경호입니다. 저희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이번 제53차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고도비만 수술에 대한 급여로 시작된 비만 진료 급여 정책의 현황과 추후 급여 확대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만큼 비만이라는 질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2년 전부터 고도비만 환자들의 수술비에 대한 요양급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으신 모든 환자분들이 탈비만에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비만은 건강한 생활습관만이 근본적인 치료법이지만 개인의 의지나 수술로서 이것을 간단히 얻을 수는 없고요.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다른 치료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비용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수술을 받지 않은 비수술적 방법에 의해서 체중 감량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비용 문제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비만 치료가 절실한 비만 환자의 현황과 그 비용 부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현재 비급여로 진행되고 있는 비만 진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한비만학회 강지연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비만학회 회장 강재현입니다. 오늘 이런 정책 세미나가 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또 우리 모든 비만학회 회원들은 다 같은 얘기를 하지만 비만은 분명히 하나의 질병입니다. 그 이유는 비만이 일으키는 많은 질병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 뇌혈관 질환, 심지어는 근골격계 질환과 암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치료, 비만의 치료가 급여돼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아쉽게도 수십 년 동안 이 비만의 급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재작년에 2019년부터 고도비만에 대한 수술요법, 비만 대사 수술이 급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년이 약간 넘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이 비만 대사 수술이 하나의 비만 치료를 급여화하는데 아주 가장 최초의 교두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고도비만이 돼서 합병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적 치료보다는 그 전 단계에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이고 국민 건강과 심지어는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고혜진 교수님께서 비만 진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거기에는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 또 치료 과정의 어려움이 있겠고,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는 의사 치료진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그런 실제 그런 주역들, 또 비만 진료 의사, 또 같이 상담을 하는 영양사, 운동 처방사, 그리고 정말 중요한 치료를 받는 비만 환자, 그리고 이들을 지켜보고 이런 이슈를 갖다가 기사화하는 이제 기자단까지 모여서 오늘 아주 유용한 그런 정책 토론회가 이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사실 그동안에 아주 소폭으로 이루어진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한 급여화에서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재훈 회장님의 개회 말씀을 들었고요. 여기에 이어서 다음으로 대한비만학회 이창범 이사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비만학회를 이끌고 있는 이사장 이창범입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에 많이 참여해 주셨고 또 온라인에 많이 들어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고도 비만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으로서 한국사의 비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비만은 약 3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남녀 통틀어서 약 한 3분의 1이 비만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들은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여자분들은 집에 계시다 보니까 자꾸 나이가 먹어가면서 둔부, 하체 비만이 자꾸 배로 올라오고, 또 남성들은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또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면서 오는 스트레스, 이것으로 점점 더 비만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비만이라는 게 꼭 체중이 많이 나가고 그런 걸 떠나서 심하지 않은 약간의 비만도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의 지방이 제자리를 못 찾고 딴 곳으로 가는 이런 이소성 지방, 그런 것들도 역시 우리에게 크나큰 질환들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만을 어떤 모양새, 미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의학적 문제로 생각해서 정부와 모든 단체가 합심해서 우리 국민의 대사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비만을 접근해야 되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강사님들과 많은 패널분들과 좋은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국정에 바쁘신 와중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입니다. 대한비만학회 충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술대회를 위해 힘써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비만학회 충계학술대회는 강연자로 함께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비만은 꾸준히 실천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이 근본적인 치료법이지만 그렇다고 의료의 도움 없이 개인의 의지만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은 아닙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전문가의 상담과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급여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수술에 있어서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비수술적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려는 다른 비만 환자들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고도 비만의 환자는 치료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상당하죠. 이번 학술대회에서 지속적 치료가 절실한 비만 환자들의 현황, 비용 부담을 확인하고 현재 비급여로 진행되는 비만 진료의 문제점과 향후 비만 진료의 급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함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한비만학회 충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재원 회장님과 이창범 이사장님 그리고 신현영 의원님께서 벌써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토론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길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을 시작하기 이전에 지속적으로 비만 진료가 필요한 비만 환자의 현황 그리고 비용 부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현재 비급여로 진행되는 비만 진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두 분의 연자를 모시고 먼저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동욱 건강서비스 부장께서 비만 수술 급여와 이후 2년간 비만 수술 관련 보험 청구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 부장님께서는 경상대학교 졸업하셨고 부산대학교에서 이학 석사, 이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관심 분야는 통계 분석과 역학, 비만, 고혈압, 심내혈관이고요. 그래서 오늘 김동욱 부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은 그 비만 진료가 전부 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 2년 전부터 우리 비만 수술이 급여화되면서 이 사람들의 비용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건강서비스부장 김동욱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저는 사실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에 비만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쪽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해오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청구된 이후 2년간의 그 현황과 그리고 약간의 그 수술 이후에 얼만큼의 환자들이 좋아졌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담아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만의 그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BMI 부분입니다. 사실 BMI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BMI는 아시는 것처럼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똑같은 킬로그램, 60kg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만인 사람과 그리고 그렇죠. 지방이 많은 사람과 근육이 많은 사람들의 질량 차이가 상당히 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보시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똑같은 170에 70kg이 어떤 사람은 지방이 많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근육량이 많을 것인데 그 두 사람의 체형을 살펴보면 허리둘레가 아마도 큰 차이가 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타원 형태로 볼륨을 계산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BVI죠. 그 바디 볼륨 인덱스를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졌지만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배는 앞으로 나오고 등은 뒤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 타원형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마른 사람 같은 경우에 옆으로는 나오지만 앞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타원에 대한 부피를 계산했을 때 단점이 생겨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나중에 조금 논문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건강 문제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만은 관절염이라든지 비만,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등등 여러 가지 생활 속의 가벼운 질환과 그리고 당뇨병, 동맥경화, 심근경색, 그리고 악성암까지 이렇게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질환으로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BMI 기준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상은 18.5에서 23으로 되어 있고 과체중인 경우에 23에서 25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만 같은 경우 2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WHO 기준으로 우리 그 OECD 가입국들과의 비교를 할 때는 30 이상으로 해서 비교들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비만 지수에 30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5%에서 6%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38%까지 올라가는 서로 비교하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은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BMI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고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NEJM에서 나왔던 논문에 그 보면은 25에서 27 사이에 BMI 25에서 27 사이가 가장 모탈리티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만은 이제 사회적 손실로 보시면은 2016년도에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부분에서 의료 부분이 51.3%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11조 5억 원에서 약 5조 8천억 가까운 수치가 사회적 손실에서 의료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만자들이 의료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19년부터 비만의 급여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질병군별로 보면은 이제 당뇨 부분이 22.6%로 2조 600억 그리고 고혈압 같은 경우는 21.6%로 1조 9천억 정도의 사회적 손실을 야기시키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정보를 이용해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검진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BMI 수치를 이용해서 한번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 그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검진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유예하기 위해서 2021년 6월까지
검진 부분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진 결과에서 2021년 6월까지 결과가 2020년 검진 결과로 나중에 이동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2020년도에 떨어지는 수치가 아무래도 좀 보정은 될 것 같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30 이상의 BMI 수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이 수치는 연령, 성별 그리고 검진 받은 사람들 대비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단순 크루드한 데이터인 것을 감안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9년도 기준을 보면 약 6% 정도는 30 이상으로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좀 더 비만 비율이 좀 더 많은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비만 극복 방법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서 개선해 보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연예인들이 했던 비만 방법, 비만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뭐 덴마크 다이어트, 많이들 알고 계시는 간헐적 단식 이런 부분을 통해서 비만을 극복하려 하고 있지만 문제점은 요요가 발생한다는 점, 이런 부분을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큰 문제점을 또 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방법을 통해서 비만을 극복하는 방법들은 대표적으로 위절제술, 그리고 루아이 위우해술, 그 다음에 위밴드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며 그 외에도 약을 통해서 비만 극복하는 방법들이 많이들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화되고 있는 이 수술들을 위해서 현재 2년간 수술에 대한 현황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들, 그리고 이에 대한 효과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서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비만 대사수술 진료 지침 및 국내 보험 및 급여 적용 기준들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부분들을 서로 통일시켜야 될 부분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비만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급여화되는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으며, 그건 또 다시 저희 쪽 해석을 하게 되면은 급여화됐을 때 그에 따른 보험료가 나가는 부분이 또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준들이 통일화시켜서 비만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와 이런 부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2019년 1월 달부터 비만 대사수술 급여 기준이 BMI 35kg/m 제곱 이상이거나 혹은 30kg/m 제곱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등 비만 관련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27.5 이상이면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수술받은 대상자들을 카운팅을 해봤습니다. 2019년, 2020년 각각 2,400명, 약 2,300명 정도 이렇게 수술을 받았고 총 4,600명 정도요. 현재 2년간 4,600명 가량 환자들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총 비용과 본인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우해술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수술들을 제가 조금씩 살펴보다 보니까 입원하고 계신 중에서 계속 입원하고 있는 중에 수술을 받으신 경우도 있고요. 이 수술을 위해서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경향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 팩터에 대한 체크를 비만 학회와 공단이 같이 한번 해봐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술 종류별, 인구 사회학적 요소별 인구 빈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남성보다 여성이 73.3%로 절대적으로 많은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지금 이제 물론 연령 표준화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단순 빈도를 봤을 때는 20대에서 40대 사이 이 안에서 대부분 수술을 많이들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소득 수준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의료급여자만 5.5%로 잡았고 그 이외에 대략 20% 정도의 그런 비율로 수술을 받고 있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사회학적이 아니라 그 임상 클리니컬 팩터별로 조금 차이를 나타나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뇨를 가지고 있으신 분,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9년 당에 28%, 27%였습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12%였고요. 그리고 19년 위절제술을 받기 전에 인슐린을 투여하고 있으신 분들이 133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년도 대상으로 2020년도에 제가 인슐린을 133명이 얼만큼 또 투여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인슐린 투여받고 있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셨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이제 2020년 청구가 아직 100%가 다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오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조사한 부분에서는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기간 부분은 상급 종합병원 의원식으로 구분했지만 이 부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사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 수술의 쏠림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특정 병원이라든지 특정 의사에게 수술이 많이 몰리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당시 그 BMI 부분을 확인해봤습니다. 19년 기준 그리고 2020년 기준 BMI를 계산해 보니까 35.7 그리고 표준 편차 5.9로 나왔고요. 수술하고 난 이후에 대한 BMI를 계산해 보다 보니까 수술한 이후에 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9년도 대상자만 따로 뽑아서 BMI를 계산해 보니 수술 이후에 33.4로 나왔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차이가 얼만큼 나는지를 대상자별로 한번 매칭해서 살펴보니 약 BMI 1 정도의 차이가 떨어진 걸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약제라든지 아니면 좀 전에 봤던 인슐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진행한다면 정말 수술 이후에 환자의 건강 상태가 얼만큼 좋아졌는지 그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비만에 대한 정의가 아직까지 많이들 이야기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좀 더 정확한 근거로 비만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반영을 좀 더 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비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현재 수술 이외에도 비만에 대한 약 이 부분들도 급여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비만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빨리든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만 수술 대상자의 결과를 봤을 때 제가 전체적으로 봤지만 몇 명에 대한 그 특정 대상자들을 쭉 팔로우해 보니 30대였던 사람이 20대로 떨어진 사람도 있었고 정말 좋은 결과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서 비만에 대한 수술, 이 수술에 대한 그 장점을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욱 부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비만의 사회적 손실이나 이제 검진 데이터를 이용한 비만 현황 그리고 이제 비만 대사 수술에 들어간 비용 아까 전체적으로 270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게 2년간 다 합한 숫자인가요? 예, 이 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 저희 비만 수술 급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이제 270억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성별, 연령별, 요양기관 종별로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경북의대 가정학과 고혜준 교수님께 비만 진료가 현재 급여가 되지 않고 비급여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평소 비만 진료를 하시면서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혜진 교수님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 취득하셨고요. 현재 경북대학교 병원 가정학과 과장이시면서 건강증진센터장 센터장이시고 관심 분야는 가정의학, 비만, 대사증후군, 건강증진, 임상영양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
비만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가 여러분 정말 훌륭한 의사분들이 계신데 제가 대표격으로 여기 서 있으니 어깨가 아주 무겁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병원과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비만 클리닉에서 실제 비만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고 내용에는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화는 사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의 정의는 앞서 계속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비만이 이렇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 영번의 문제는 대중과 정부와 그 여러 기관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비만은 미용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문제는 비만은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만은 직접적으로 사망률을 높이고 질병 이완율을 높이는데 사실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정도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비만 합병증 중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에서 사실 한 가지만 있어도 다행이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한꺼번에 생각해야 되는 게 비만 치료의 가장 핵심인데 모두들 생각하시는 게 이제 단순히 그냥 살 뺀다, 미용적으로 예뻐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근본적인 첫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만은 질병이고 또 이게 살을 한 달 만에 다 뺄 수 없지 않습니까? 몇 달, 최소 몇 년 정도를 생각해서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비만을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만성 질환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게 가장 첫째 문제고, 그럼 이런 환자를 비만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사들로서 생각해야 될 게 이 환자 한 명을 가져다 놓고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병력 청취 과정에서도 이런 무수한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지만 가지고 있는 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병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혹은 진료 의뢰나 다른 과 진료 합진이 필요하진 않을지, 혹시 여기서 아니면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식사나 운동만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생각하면서 또 이분의 가족 환경이나 사회 환경, 직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 여건까지 한꺼번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생각들과 이야기들과 이런 것들이 진료 현장에서 이 한 명을 위해서 오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의료진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좌절하게 하는 여건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우리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문제로 얘기 드릴 게 상담 시간이 길다는 점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방금 앞서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한꺼번에 다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한 명 초진에 예를 들면은 또 동일한 날짜에 두 환자를 봤다고 할 때 이 초진 환자는 제가 23분이 걸렸더라고요. 근데 초진에서 이렇게 더 길게 사실 2, 30분까지 걸린 경우도 있고 정말 뒤에 대기 환자가 많아서 정말 빨리 봐도 10분 정도는 최소한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는 이분들이 체중 살이 쪘어요가 주된 증상이 아니고 이 때문에 생긴 우울감, 대인기피 이런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신체적 문제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면 검사도 같이 진행해야겠고 관리해야 될 게 뭔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 동일한 날짜에 다른 환자의 경우를 제가 봤는데 이분은 여러 번 왔던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11분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은 왜냐하면 이제 살을 빼려고 오고 있는데 빠지고 있는 중이고 질병 관리가 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식사랑 운동 교육을 제가 올 때마다 굉장히 하는데도 공을 들여서 하는데도 제 수능도가 충분히 좋지 않아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항상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기대에 못 미치니까 왜 기대에 못 미치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해야 되겠죠. 운동이랑 식사 교육을 해야 되니까 또 재진임에도 불구하고 11분이 소요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평균은 5분에서 10분, 재진도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 초진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실제 제가 좀 말이 많고 좀 오래 보는 편이라서 이 정도이지만 만약에 1차 의료나 이런 데서 비만 진료를 하고자 하면은 총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이러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담이 돼서 비만 환자를 보는데 대충 보게 되거나 혹은 기피하게 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상담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비만 환자를 볼 때 이 상담료나 상담 수가를 책정되어 있으면 좀 더 의료진들이 좀 더 이제 더 열심히 환자를 볼 수 있고 진짜 제대로 된 비만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로 한번 비교해 본 게 정신건강의학과의 상담 수가인데요. 이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진료 상담 시간에 따라서 수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똑같은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비만 치료도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치료처럼 많은 상담이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 줄 만한 수가가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먼저 첫째로 가장 드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사와의 상담 수가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영양 상담이나 운동 처방에 대해서도 수가가 없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환자 예를 제가 그냥 가지고 왔는데 우리 병원은 다행히 영양사께서 계시고 속된 말로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들이 비만 수술이나 이런 걸 하고 나서 영양 상담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영양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수가가 없으므로 우리로서는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입장으로 영양 상담을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차팅 내용만 해도 이만큼이고 환자한테 실제로 들어보면 어마무시한 내용의 상담을 하고 왔는데 이분으로서는 수가가 없으니까 당연히 저희로서는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 들죠. 근데 환자에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양 상담 수가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운동 처방에도 수가가 없는데 이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고 환자에게 맞춰서 개별화된 운동 처방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뭐 환자가 개별적으로 뭐 헬스장이나 뭐 아니면 PT나 이런 데서 따로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병원 입장에서 운동 처방을 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한 비만 치료일 텐데 이건 못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약물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모두 비급여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비급여니까 굉장히 고가의 치료가 됩니다. 환자 부담금이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이것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큰데 앞서 연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비만 시장에서 지금 엄청난 금액,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금 소모되고 있는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숨어 있는 초고도 비만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와야 되는데 의료비 지출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료비에서도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비급여이기 때문에 그 따로 받는 금액이 약국이나 병원마다 다 다르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되겠죠. 예로 한번 가져온 제 환자 경우 한 개를 보시면은 남자 39세 환자였고 초진 때 키가 178인데 몸무게가 172kg 정도 되는 초고도 비만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비만 수술의 급여화의 소식에 이제 이때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오시다가 숨어있던 이제 드디어 병원에 왔는 숨어있던 초고도 비만 환자분이셨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많은 합병증을 가지고 계셨고 사실 이제 그 비만 환자를 많이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 체중에 이 정도 합병증이면 참 건강한 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수술을 하고자 해도 뭐 마취과에서 펄쩍 뛰는 그런 체중이시니까요. 이대로 수술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 정도의 초고도 비만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합병증 검사 등을 시행하는데 일단은 그 과정에서 돈이 환자 입장에서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도저히 수술하기가 힘들 것 같다. 어떻게든 수술하기 전에 최대한 체중을 감량하면서 수술을 하자고 얘기해서 그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관리하면서요. 그래서 같이 약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약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때는 그래도 비용이 들어도 어쨌든 수술해야 되겠다는 큰 중대한 목표가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비용을 감당해서 환자분이 약물 치료를 본인 돈 부담을 하고서도 약물 치료 같이 해서 수술 전에 172kg에서 150kg대에 들어와서 이제 20kg 정도를 빼고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거의 한 달 이내 10kg 정도로 빠졌고 괜찮은 결과로 올 때마다 규칙적으로 내원은 하셨거든요. 영양 상담도 규칙적으로 하고 올 때마다 운동 교육이랑 식이 교육을 계속 꼬박꼬박 했는데 이제 우리가 비만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거 식사랑 운동 관리 못해 물으시지만 못해서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질병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분들에게는 그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그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제가 올 때마다 여기서 더 안 빠지면 지금 앞으로 더 안 빠질 거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또 이제 1년이 넘도록 체중이 이제 플라투를 그리기 시작해서 더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체중 변화가 없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진지하게 약물 치료를 다시 병행해서 조금 더 체중을 빼는 게 어떻겠노 얘기를 해서 다시 약물 치료를 이제 환자가 동의하에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펜타민, 토피라메이트 복합제를 저용량으로 했었는데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 몇 번 한 달 정도의 약을 받아가시고 체중 변화가 약간
있었는데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나는 큰 비용을 내고 수술도 받고 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또 약을 쓰다니 너무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약을 그만두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충분히 그 입장 이해되는데 지금은 이때까지 1년 넘게를 약 없이 지켜봤는데 체중 변화가 없었고 더 이상 안 빠지고 계속 있는 상태이고 아직도 초고도 비만이시기 때문에 체중 감량은 더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협상을 해서 이제 약을 좀 더 저가의 약으로 바꾸고 매일 복용하지 않고 대신 뭐 이틀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혹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돈을 아끼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자 해서 약을 거의 제대로 못 쓰는 입장으로 약을 굉장히 비용을 절감해서 다시 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지금 이제 117kg가 되었지만 아직도 BMI 36 정도 되니까 아직도 초고도 비만 그룹에 속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될 입장인데 이분들처럼 합병증도 아직도 다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해야 되는데도 약물에 대한 부담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이 방금 말씀드린 그 약도 약값이 비만약이니까 약간 비싼 편이긴 한데 주변 약국에서 이제 약을 타갈 때 약국마다 혹은 지역마다 약값이 다 다르게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한 알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도 또 우리 지금 급여화를 논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환자를 그러면은 약값 싼 데를 찾아가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남자 18세인데 어릴 때 간질발작한 이후로 이제 뇌에 손상을 받아서 이 지능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몸은 성장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183cm인데 몸무게가 144kg 정도 되는 체질량 지수 43의 초고도 비만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을 안 주면 자기 먹고 싶은 걸 안 주면 엄마한테 계속 화내고 소리 지르고 저랑 얘기해도 저랑 눈을 못 마주치고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환자입니다. 이분은 지금 문제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비만한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 이제 합병증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간기능 이상, 네이플드가 정말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권고받았는데 안 되는 거죠. 운동을 시킬 수도 없고 밖에 내보내면 사고를 치니까 집에만 있어야 되고 집에 있는데 운동 당연히 할 여건이 안 되고 안 주면 짜증내니까 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고자 와서 이분에게는 이제 관절이라는 질병이 있으니까 약 선택이 굉장히 제한돼서 리라글루타이드로 이제 체중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식사와 운동 관리가 필요하지만 수능도가 되지 않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쪽은 전혀 안 되고 이제 오직 약의 힘만 빌어가지고 체중 감량을 했는데 체중 감량해서 지금 이제 123kg에서 총 21kg 정도 체중을 빼고 아무 운동이나 식사 없이 이 정도 빼면 그래도 잘한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도 온고잉 상태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체중을 뺐는데 이분도 아직도 BMI 36 정도 되니까 아직도 3단계 이상 비만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더 앞으로 계속 더 체중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신 거죠. 근데 리라글루타이드를 지금 최대 용량으로 쓰고 있는 상태에서 약값이 이제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몇 달 동안 약이 받아가니까요. 근데 치료를 중단하기는 아직도 체중이 덜 빠진 상태라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 약국 혹은 원내에 찾아보면 약값이 많게는 3-4만 원 한 펜에 3-4만 원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굳이 더 싼 약국, 더 싼 데를 찾아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게 또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이건 제 제언인데 우리 환자 사진을 가져오면 이제 문제가 될까 싶어서 외국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초고도 비만 환자가 체중을 감량하고 나면 이제 피부가 늘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특히 수술을 필요할 정도로 초고도 비만이었던 환자는 30kg, 40kg 이상의 체중이 빠지면 피부 늘어지면 대부분 다 겪으시는데요. 이 환자는 136kg 정도의 체중을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은 탄탄한데 이제 살이 늘어나 있으니까 이것을 성형외과에 수술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사진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어떤 특정 기준이 될 때 뭐 예를 들어 유방암 환자가 유방 재건술이 보험이 되듯이 이런 비만 환자가 이런 성형외과 수술을 받는 게 보험이 되는 식으로 어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이것도 좀 더 환자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몇백에서 몇천까지 비용이 드니까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는 직간접적으로 사망률과 이완율을 높이는 만성 질병으로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고도 비만 환자는 비만 질병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많고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진 입장에서는 별도의 진료비나 상담료가 없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환자가 지금은 수술이 보험되지만 어쨌든 약물을 포함한 다른 것에 대한 급여가 되지 않으므로 환자는 부담금이 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비만을 미용적 목적의 치료로만 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만 클리닉에 근무하는 한 의사로서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리자면 엄격한 기준, 특정 기준을 적용해서 비만 상담 수가를 신설하면 어떨지 하는 제안이 있고, 두 번째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비만 약물 치료를 급여화하면은 진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초고도 비만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체중 감량 후에 피부 제거나 재건술 같은 이 특정 환자에서 정말 심각한 환자에서는 이 또한 급여가 가능하지 않을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혜진 교수님이 현재 비만 진료에서 어려운 점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비만 진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점, 그다음에 뭐 진료나 영양 상담이나 운동 처방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시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다음에 약물의 비용이 상당히 비싸면서도 또 구입 장소에 따라서 약물의 가격에 차이가 많다. 그리고 대화가 어려워서 약물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환자도 있는데 참 이런 경우는 안타깝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체중을 굉장히 많이 빼서 미용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환자에게는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고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준비한 지금 현황이 어떤지, 문제점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정보를 드렸고요.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저희 회원들, 아마 대부분 저희 학교 회원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이 자리에도 오프라인에도 참석해주신 몇몇 이제 기자님들 계시고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기자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한번 오늘의 본격적으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는 앞에서 저희 인사말과 축사를 해주신 저희 대한비만학회 강재원 회장님, 이창본 이사장님과 발제해주신 김동욱 부장님, 고혜진 교수님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여러 패널들과 함께 하겠는데요. 먼저 패널 분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명을 해주시면은 한번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5MC 의원 심촌점의 김정은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강북 삼성병원 영양팀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은미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데이 PT 스튜디오 샵의 샵 필라테스의 신광홍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신광홍입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계신 이승우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네, 그럼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비만 수술을 받고 체중 감량을 하고 계신 이경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기자분들은 따로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성함 말씀해 주시고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께 제가 간단한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김정은 원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 앞에서 고혜진 교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고혜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1차 의료기관과는 다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수술을 하는 아주 고도 비만 환자 말고도 단순 비만도 있고 고도 비만이면서 수술을 원치 않는 그런 환자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상급 종합병원을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다수는 1차 의료기관을 먼저 찾게 되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비만 치료를 하시면서 원장님은 어떤 면에서 이 진료에 어려움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비만 치료라는 게 이게 약물 요법만으로는 일관된 체중 감량 효과를 얻기가 어렵거든요. 네, 특히 이제 체중 감량 이후에 체중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생활 습관 교정이 사실 어떤 특효약보다도 더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생활 습관 교정을 저희 같은 1차 의료기관에서는 주로 의사가 진료 시간 내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시간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효율이나 지속성이 사실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까 고혜진 교수님 발표에서는 그래도 3차 의료기관 이상 수준이 되면은 환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영양사나 운동 처방사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은 되신다는 건데 사실 1차 의료기관에서는 그런 실질적으로 운영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영양소를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행동수정요법 상담사를 채용한다든지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해결 방법, 생활 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어떤 해결 방법이 없다기보다는 이걸 방법은 알아도 실제적인 운영상의 한계가 있어서 결국 모든 의료기관이 같은 수준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상급 종합병원은 뭐 약간의 뭐 손해를 감수하는 환자를 보면은 손해를 감수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미 갖춰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더 비만 치료에 많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는 그 점이 훨씬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김은미 영양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 현재 영양상담이 인정비급여로 수가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만 환자는 영양상담 수가가 전혀 책정이 돼 있지 않아서 뭐 앞서서 고혜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그냥 무료로 상담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김은미 선생님께서는 그 현실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비만 영양 상담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또는 뭐 이렇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는 해야 하지 않겠냐 바라는 방향의 뭐 상담 처방료의 형태가 있으시면 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부 질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사실은 비만만 있는 경우가 있고 합병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 비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부에서 비급여로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수가를 병원에 따라서 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발제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많은 환자들이 비만 환자들이 여러 가지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료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적절하게 비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김경도 교수님께서 아까 그 당뇨병 교육 상담료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뇨병 교육 상담료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인정 비급여를 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하나의 문제점이 의사를 포함한 3명의 같이 그 교육 상담을 할 때만 수가를 산정할 수가 있고 이것도 일회성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이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를 갖다 한 번밖에 상담을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이 개인에 맞는 이 사람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번 된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택의료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사의 교육이 있고 또 다른 그 멤버들이 교육하는 것들이 뭐 연 6회 의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 상담료 2 같은 경우에는 한 연 8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기존에
교육 상담료 같이 모두 팀을 짜서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보다는 그 각각의 필요한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느껴지는데요. 정말 굉장히 많은 환자를 어떻게 보면 약간 다 자기의 전문 분야를 맞춰서 지금 나눠놓고 보는 게 상급 종합병원의 현실인데, 거기서 여러 명이 모여서 꼭 상담을 같이 해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을 거고, 그것을 또 한 번밖에 못하면은 사실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뭐 환자분이 오실 때마다 생활 습관이 또 이제 잘못된 새로운 것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그것에 맞춰서 연속적으로 상담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김은미 선생님의 말씀에 참 공감이 갑니다. 좀 운동에 대해서 신광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 이런 특히 그 의료기관이나 지금 국민건강보험 같은 그런 수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비만 환자들이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 만약에 이제 일부 병원에서 그런 그 운동까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병원도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 되어서, 만약에 병원이 자기 병원 안에서 그런 시설을 뭐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인근 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저희 환자들을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게 좀 많이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금액을 개인 비용이 아니라 그 국가에서 이제 그런 건강급여로 부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혹시 이런 것에 관해서 뭐 외국 같은 데서 하는 방식이 뭐 들어보신 것이 있는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저희가 이런 수가가 비만인들에게 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 센터에서 일반인들을 트레이닝을 하는 방식이랑 비만인들을 트레이닝을 하는 방식은 확연하게 좀 다릅니다. 이는 이제 비만인들이 1:1 PT샵 같은 곳에 방문을 하는 이유와도 좀 관계가 있는데요. 비만인들이 사실 체중 감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골격계에 대한 어떤 체형 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식단 조절, 그리고 이제 운동이랑 좀 친해지는 어떤 라포 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 형성도 좀 필요하고, 무엇보다 정서 심리의 건강 회복까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할 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뭐 길게는 1년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구성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저희 일반 사설 센터에서 이렇게 PT라고 하죠.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회당 비용이 최소 이제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최소 5만 원 정도는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월 평균 10회 정도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50만 원이라는 고정 지출이 생기고 1년이면은 600만 원이라는 비용도 좀 발생이 되죠. 근데 사실 이에 반문을 해서 뭐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없나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비만인들이 운동을 스스로 헬스장에서 진행을 했을 때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부상 위험이라든지 아무래도 유연성이나 가동성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부상 위험이 훨씬 더 비교했을 때 높겠죠. 그리고 이제 기구를 이용을 할 때 헬스 기구들이 다 일반 체형에 맞춰져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만인들이 그 기구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만인들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외부 그리고 주변인들의 인식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것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만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는 1:1 트레이닝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병원 연계와 관련된 그런 트레이닝에 대한 수가를 받는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 여러 발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BMI를 활용해서 한국인들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세분화된 비만인들에 대한 어떤 등급이라든지 체계가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한국인의 어떤 체형에 맞게끔 그런 비만의 유형을 다시 한번 구분을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에 따라 어떤 단계별로 수가가 좀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 사례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에 껴맞추기를 하는 것보다 저는 한국의 어떤 실정에 맞게끔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뭐 비만 진료를 보는 의사이지만 환자분들한테 참 운동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이제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거나 이제 혼자서 이제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만 이제 소개해 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 금방 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비만은 이제 특히 고도 비만인 환자의 경우에는 그런 운동이 어려운 경우, 불가능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무릎이 안 좋다든지, 뭐 발목이 안 좋다든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굉장히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정말 하려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PT를 받는 그런 것보다도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을 운동을 통해서도 개선을 시키려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감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승우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승우님은 현재 이제 박사과정으로 계속 뭐 공부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그런 어느 정도 일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는데요. 이승우님이 생각하기에는 비만 진료에 만약에 보험을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 뭐 비만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받은 게 좋겠는지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비만으로 인해서 합병증이나 뭐 이런 거 발생한다면 국가에서 치료의 목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예, 이승우님 말씀이 지금 연결이 잘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정확히 잘 이해는 못했는데, 아마 지금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한테 적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합병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비만 자체를 이제 뭐 전부 다 이게 뭐 치료를 하는데 이제 국가의 이제 보험 재정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합병증이 있는 분들을 먼저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경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여태까지 뭐 발제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신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오늘의 이 토론회를 하는 건데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은 알지만 굉장히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직접 돈을 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경재님은 직접 수술도 받으시고 현재 이제 치료도 받으시는 분인데, 정말 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재님 언제 수술 받으셨고 지금 체중 조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받은 지 8월 초, 작년 8월 초에 수술을 받아서 지금 생각하는 몸무게보다는 많이 빠졌는데, 그 수술하면 그 적정의 몸무게까지는 아직 도달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사 종류의 저기를 맞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있는 가정주부라서 신랑이 건강하라고 수술을 시켜줬는데 거기에 대한 돈이 또 들어가니 좋은 소리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내가 언제까지 그 주사를 맞아야 되며, 의료보험이 안 되는 주사를 맞아야 되며,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늘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운동이 나 혼자 한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해서 몸무게가 어느 정도 빠져서 그러니까 아픈 데가 덜하긴 한데 혼자 운동을 한다는 건 쉽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병원을 좀 가족과를 많이 다니까 자주 다니는 편이긴 했는데 그게 잘 생각대로 되지는 않고 확실히 부담은 돼요. 그리고 좀 더 운동이나 아니면 뭐 그런 이렇게 보조제 같은 거, 수술도 마찬가지 수술을 하고 있지만 보조제가 있었으면 훨씬 더 그러니까 행복하게 건강하게 또 미용 쪽으로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주사라는 게 삭센다 주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혹시 비용이 어느 정도 한 달에 어느 정도 드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주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부수적인 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 달치 한 15일치 땄을 때 기본적으로 한 달치까지는 안 타봤고 15일치가 30만 원 조금 못 됐었어요. 그게 이제 달로 따진다라고 하면 제가 처음부터 주사를 맞은 건 아니었고 수술을 하고 나서 서너 달 있다가 맞았을 때 부담은 확실히 되는 거예요. 가중주부가 그 생활비가 아닌 나로만 이래서 수술비 외에 그것만큼의 돈이 나간다는 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보름에 30만 원 정도면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예. 혹시 수술 받으실 때 입원해서 수술 받고 퇴원하실 때 진료 수술비랑 입원비 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스스로 직접 낸 본인 부담금이 얼마 정도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230만 원 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처음에 선생님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수술을 하기 전에 검사비가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당뇨약도 먹고 당뇨약 먹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먹고 있어서 이거가 검사를 했을 때 이거가 걸리면 이 검사를 했었고 이 검사를 했었고 그것도 만만치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로 이게 이제 비용이 발생을 했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입원해서 수술 받고 퇴원하니까 거기에다 스스로 낸 것도 200만 원 정도가 넘는데 또 네. 이제 약물 치료가 추가로 들어가면은 뭐 보름에 3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한 달에는 뭐 정말 60만 원 정도 그 정도 비용이 드실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몇 달 만에도 벌써 수술 받을 때 내셨던 돈을 넘어가는 게 되죠? 예. 네,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줄은 알았지만 얼마 정도인지 사실 정확히 잘 몰랐는데 지금 실제 환자분 이경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굉장히 와 닿네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패널로 모신 분들의 이제 말씀을 다 의견을 좀 다 들어봤고요.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좀 서로 이제 질문을 하고 아니면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이런 말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질문 들어온 거나 뭐 코멘트 있나요? 네, 없으시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현재까지 진행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아까 김동욱 부장님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급여를 한다는 기준으로 아까 저희 이제 비만 수술에 대해서 270억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한 1년에 한 100 많이 잡아주면 한 140억 그 정도면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발표 자료를 보시면 네. 토탈이 340억 정도가 나왔어요. 340억이요. 네. 그런데 그 비용은 이제 온리 수술을 위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환자가 입원을 해서 퇴원할 때 그렇죠. 입원비, 퇴원비 다 포함해서 안에 검사한 부분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합병증에 따라서 또 비용이 또 달라질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평균적인 얼마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편차는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분들 그 마지막에 패널 분 같은 경우 수술하고 난 이후 퇴원할 때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아까 전에 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위절제술 받은 이후 140만 원 정도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이전에 또 분리 청구를 하게 되면은 또 비용이 또 아마도 더 추가가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은 그게 그 보험공단에서 부담한 비용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본인 부담금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네, 본인 부담금 포함이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험공단에서 비용 낸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본인 부담이 평균 140만 원 정도였다면은 공단에서 한 600만 원 이상 정도 그렇죠. 이렇게 들어간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비용이 이제 1년에서 공단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다른 질병과 비교해서는 대략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이게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다른
질병을 했을 때 뭐 어떤 질병을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참 다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술이니까 외과적 질병으로 이렇게 수술받는 질병들을 비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외과적 수술을 비용을 한다면 특히 암 진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 좀 비교하기가 좀 다를 것 같고 만성 질환 쪽에서 이제 비교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그 의료적인 그 16년도에 보고했던 부분들을 보면은 당뇨라든지 고혈압 환자들이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외과적 수술하고 또 비교를 직접 해보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상당히 많은 걸로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수로 본다고 하면은 그것도 많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수술 건수는 이제 2,400건 정도, 연평균 2,40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수술 건수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고령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술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 줄 수 있는 광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세한 사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 이런 정보를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2년만 한 거 가지고는 뭐 이게 잘 되고 있다 어떻다 이제 아마 평가는 불가능하실 건데 지금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 주신 거 보면은 일단은 이제 이 비만대사 수술에 들어가는 그 입원비 자체는 다른 질병보다는 조금 높은 편에 들어갈 수는 있고 건수는 좀 적은 편이다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지금 이제 35 이상인 대상자들이 워낙 그렇게 계속 늘어난 추세이긴 하지만 질병 발생한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면은 조금 이제 확실히 제가 뭐 작다 많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답을 드리긴 좀 곤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계속 비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런 이제 급여화 도입된 비만 수술이 조금 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뭐 발제해 주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아까 그 슬라이드에 그 비만 치료약제 특히 향정신성 약물 얘기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뭐 물론 부장님 관련 분야는 전혀 아니지만 지금 아까 이제 고혜진 교수님 이렇게 사례 말씀인데 사실 이제 큐시미아라는 약제로 팔리고 있는 약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잠깐 하셨어요. 펜토민하고 토피라메이드 병용제제인데 한 알이 저도 뭐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공급가가 아마 4,000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뭐 약을 사는 곳에 따라서 뭐 4,500원, 5,000원 뭐 천차만별이다. 근데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도 이지만은 한 알에 5,000원이라고 잡으면 한 달 약값이 15만 원이거든요. 그래도 게다가 이제 비급여니까 그걸 이제 본인이 전부 다 내야 하는데 지금 그 안에 성분 중에 하나 이제 펜토민 제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복제약이라고 하는 제너릭 약제들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은 한 달 약값을 자기가 내도 뭐 만 몇천 원 정도 하는 게 현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이게 이제 약이 물론 향정신성 의약품이고 마약류로 분류가 돼 있어서 오남용이 문제긴 하지만은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만약에 급여 정책을 하게 된다면 보험공단에서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네, 그 해당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기사화된 것도 있는 걸 제가 살펴봤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앞서 이제 비만 기준에 대한 정의가 먼저 성립이 되어야 그 전체적인 인구수가 얼만큼 되고 그랬을 때 그 인구수에게 급여화되었을 때 얼마의 재정이 그 투입될 것이다라는 게 추정이 되어야 그 이후에 이제 그에 대한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아직 그러한 기준에 대해서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빨리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되기 위해서는 그 비만 급여화 대상자들의 기준 이런 거에 대한 통일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약제 반드시 약 치료와 그리고 그 식이요법 운동에
부분이 동시에 처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가도 같이 함께 고려를 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강재원 회장님이나 이창범 이사장님께서는 학회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급여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그 범주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먼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이크 좀. 이 앞쪽에 나와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글쎄, 아까 두 번째 강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도 비만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룹 치료를 시도해서 성공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비만한 환자들을 한 방에 모아다 놓고 말하자면 금연 클리닉처럼 이제 같이 끌고 가는 거죠. 거기에 리더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위험 요인을 서로 얘기해주고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서로 얘기하고 약물 치료하고 이런 그 그룹 치료를 진행해봤는데 아까 강사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게 봉사입니다. 우리는 따로 시간을 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만나서 그걸 하는데 영양사가 점심시간 1시간 전에 모든 사람의 식사기를 걷어다가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 되면 제가 밥을 안 먹고 기다렸다가 그분들과 같이 토론을 하고 1시간을 끌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살이 빠지는 직종이 나옵니다. 거기. 그게 바로 의사가 제일 먼저 살이 빠집니다. 네, 참 이게 웃지 못할 얘기인데 결국 그렇게 많은 사람을 치료했을 때 병원에서 받는 수가는 그 사람 진료비 하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했는데 사회자께서 저한테 지금 어떤 대상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먼 얘기지만 제가 봐서는 동반 질환을 가진 비만 환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에 대한 수가만큼은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면 환자를 접할 수 있는 그 의사나 의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나라 전체가 안 좋은 건강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병증을 가진 그러니까 비만과 연관된 대사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제일 급한 것은 교육 수가 그걸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창범 이사장님께서는 뭐 어떤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에 뭐는 일단 뭐 합병증이 있는 비만 환자 얘기하셨는데 더 강조하신 거는 상담에 대해서는 수가가 빨리 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혹시 강재원 회장님도 그리고 강재원 회장님은 전에 이렇게 병원 안에 운동 시설까지 같이 두시고 하셨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비만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의사의 상담도 중요하지만 영양사 또 운동 처방사 같이 협진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시설을 만들고 팀 어프로치를 했었는데요. 병원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죠. 왜냐하면 수익이 전혀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과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베리아트릭 서저리 급여화 때 보건복지부 또 공단에서도 굉장히 애를 써주신 것이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고도비만 수술부터 급여했느냐도 지출이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도비만의 대상 숫자가 정해지면 그 중에 일정 %가 수술을 받으면 어쨌든 지출이 단회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 장기간 치료해야 되는 그런 내과적 치료는 이 수요의 예측이 안 된다는 거에서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2주년을 좀 넘은 이 단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베리아트릭 서저리를 받은 이후에 추가 팔로우업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후에 그 영양 상담, 운동 상담, 또 의학적인 평가, 합병증이 생기진 않는지 또 영양결핍의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팔로우업이 썩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니드,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분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자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역시 그 한정된 재원을 투입한다는 그리고 예측 가능한 급여화라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현재는 수술에서 끝나는 그런 베리아트릭 서저리 고도 비만 급여가 우선 수술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뭐 약물요법까지 어렵다면 이사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적어도 의사가 집중 상담을 하거나 또 영양사가 상담을 하는 이런 추가적인 비용을 개인의 희생이나 아니면 병원의 희생으로만 가져가지 말고 급여화를 하는 게 가장 먼저가 아닌가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사실 선을 긋기 나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비만의 유병률 또 단계별 비만율 또 이사장님 말씀하신 코모비디티가 있는 비만율은 이미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통계랑 우리 건보공단에서 지출할 수 있는 어포더블한 금액을 정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제일 높은 데서 내리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약물 급여가 너무 큰 돈이 들어 어렵다면 상담만이라도 제 생각에는 그 상담이 의사나 영양사의 상담이 현재 정신과의 브리프 사이코테라피 정도의 습관만이라도 되면 치료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꺼이 진료도 하고 또 병원의 눈치도 덜 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씩 나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치료가 동시에 필요한 것이 비만 치료인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 수익이 되지 않으니까 뭐 요즘에 모든 병원들은 다 수익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것이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은 뭐 가장 좁은 부분부터 생각을 하자고 하면은 강재원 회장님께서는 비만 수술을 받은 사람부터라도 일단은 뭐 급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뭐 약물까지가 힘들다고 하면은 상담이라도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여러 기자님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자발적으로는 별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지금 조금 한 말씀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설명희 기자님 먼저 좀 오늘 토론회 들으시고 좀 이렇게 느끼신 점이나 코멘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우려했던 것보다는 고혜진 교수님 아까 강의 듣고는 많이 안심을 했는데요. 저희 주위에서도 이제 그런 지금 대사질환 환자 말고 그 마음과 머리가 아픈 환자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의 약물이 비만하고 관계돼 있다고 부작용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치료라든가 어떻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고 교수님의 그 현장 임상 사례로 봤을 때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분들을 계속 약을 드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충고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고라고 하기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약물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이라도 뭐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언젠간 약물 치료에 대한 급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는 게 가장 큰 제안이고 적어도 이 충분한 뭐 운동이든 식이요법이든 행동요법이든 충분히 이끌 수 있을 정도로 상담을 할 수 있게 의사가 투자할 수 있게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있게 그런 상담 습관은 앞서 말씀해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네, 실제 임상에서 할 때 비만 치료 하시는 분들이 왜 잘 못 빼나 하면 못 빼는 게 아니라 안 해서가 아니라 못 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의료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중의 인식 변화도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고 교수님 그리고 그 금방 우리 설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 같이 정신과 약물에 의해서 이렇게 체중이 많이 늘어난 그런 정신과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쓸 수 있는 약이 한정적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신과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합병증 약의 부작용으로 살이 찌는 경우가 정말 흔히 있는데, 문제는 정신과 약을 끊을 수도 없고 살을 빼고자 비만약을 함부로 쓸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제한적인 약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대체로 정신과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직종에 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만약물, 고가의 비만약물을 쓰기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집니다. 이 약도 못 쓰고 이 약은 끊지 못하고 그러면 또 더더욱 사회 경제적으로 더 위축되면서 체중은 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더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기 때문에 정신과 환자들도 중요한 이 우리 급여화에 필요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 유튜브에서 댓글이 하나 들어왔는데, 공신력 있는 교육을 받은 의사의 경우에 상담 수가를 주고 실제 진료 시간 등을 체크하여 시범 사업 형태로 먼저 시작을 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의견 주셨는데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래 계셨는데 홍유식 기자님 혹시 코멘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성인 비만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소아청소년기 비만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스위치가 꺼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소아청소년기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도 그렇고 약물 치료도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치료 현황하고 좀 바람직한 치료 접근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교수님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소아 청소년은 정말 어려운데 그 비만 수술 같은 경우도 저 급여 기준에 성장이 완료됨이 입증된 경우에만 수술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청소년 비만은 수술 적용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약물은 정말 제한적인데요. 최근에 이제 리라글루타이드가 미국에서는 소아 청소년 적용 가능한 것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우리나라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서 약제 사용도 제한적이지만 약제는 여전히 고가라서 소아 청소년에도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아는 중요한 게 얘만 쳐다보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또 의사 한 명만으로는 또 이 아이의 비만 관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에서 소아 청소년은 특히 더 신경 쓸 부분이 많고 많은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매년 이제 소아비만 캠프 같은 거를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현재 다른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놀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법으로 이렇게 생활습관 교육에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정심교 기자님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정심교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살짝 늦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좀 다시 팔로우해서 좀 숙지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비만 관련 이제 기사를 쓰면 이제 저는 좀 정말 비만한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았는데, 사실상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좀 아직 비만과 거리가 있는 여성분들, 젊은 분들이 좀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환자가 비만 치료가 실제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대국민 좀 캠페인처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른 비만하고 내장 비만, 이런 좀 비만의 유형에 따라서 좀 비만 치료법이 또 다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무리하게 다이어트에도 도전을 할 수가 있고, 또 병원 치료를 또 기피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한비만학회도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궁금하신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의견을 주셨는데, 특히 처음에 말씀 주신 그런 부분, 오늘 토론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이 정말 치료가 필요한가, 이게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의 차원에서, 사실 국가에서 의료 보험 같은 걸 적용을 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고 하면 사실 그런 분들이 돼야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김준호 기자님도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수가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질문인데 해도 될까요? 오늘 토론회와 너무 멀지 않은 내용이면은 해주시고요. 네, 아니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설탕세를 도입하겠다는 이제 법안 발의가 있었는데요. 비만학회는 한 2016년도에 설탕세 도입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신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정작 올해처럼 설탕세 법안 발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명서를 따로 발표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혹시 발표하실 예정이신지, 그리고 설탕세 도입에 대해서도 여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잘 못하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설탕세를 도입을 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낸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정책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 세미나에서 이제 설탕세 관련해서 설탕세 외국 사례 이제 특히 남미에서 굉장히 성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 학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이것을 꼭 도입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아주 확실히 결론을 낸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이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는 자리였고, 이제 설탕세 같은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비만 수술을 많이 하지만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재증가가 일어나거나 이제 잘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이 단순당 섭취를 하게 되면은 수술로 인해서 변했던 그런 이제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실제로 현재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고 특히 소아비만에서는 더더욱 이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억제를 하는 방편의 하나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이제 논의를 한 거였고요. 제 기억에는 성명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강재원 회장님 기억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성명서 거는요. 네. 대한당뇨병학회하고 비만학회가 이제 같이 발표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게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기사를 통해서 이제 봤는데요. 어쨌든 비만학회 입장에서는 설탕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시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정작 이제 몇 년 전에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다가 이제 올해는 이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혹시 또 이제 생각에 또 이제 바뀌셨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네,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유튜브에서 댓글이 들어왔는데 소아청소년 비만이 제대로 검증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행동규정, 식이, 운동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한 수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해주셨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을 해주신 기자님들이 계신데요. 문선희 기자님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들리시나요? 예, 소리가 들립니다. 네. 들어보니까 상담 수가 같은 부분은 이제 불합리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비만 전체에 대한 급여화는 이제 건보 재정 문제로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삭센다 같은 경우도 오남용 문제도 좀 우려가 아직까지 좀 계속 이제 전부터 좀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니까 이사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역으로 학회에서 당뇨나 고혈압, 간질환 등 이제 비만 동반 시 문제가 심각한 동반 질환부터 범위를 좀 좁혀서 가이드라인을 좀 건보공단에 제안을 해서 급여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이사장님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 주실까요? 네. 설탕세 얘기가 나와서 그거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억에 설탕세에 대해서 저희 학회가 어떤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환자들이 음료수 단순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1,000원짜리 음료수에 탐닉하는 사람이 1,100원 낸다고 안 먹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비만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거를 1,000원이든 1,100원이든 먹지 않게 하는 교육, 생활습관 교정,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걸 100원 올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먹지 않습니다. 아마 저희가 토론을 한 것 같은데 저의 추정으로는 만약에 100원을 올려서 그것을 아까처럼 고도비만 수술에 쓴다든가 또는 교육에 쓴다든가 그것이 확정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무작정 그 설탕세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좀 효율이 없는 저희 의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덥석 찬성할 수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재원 회장님도 한 말씀. 네. 네, 아마 저 기자님 말씀 주신 게 2016년 얘기일 겁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약처에서 당류 저감 종합계획 1차년도 4개년 계획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다양하고 좋은 방안이 나왔지만 저희 학회에서는 좀 더 강도 높은 당류 저감화 계획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 국외에서 설탕세 얘기도 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업체들에서 그러니까 세금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당류를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공급 측면에서의 당류 소비를 줄이기 위한 좀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토론회에서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 딱 설탕세 하나만 국한을 내서 설명서를 낸 적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학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시간이 다 됐지만은 지금 이제 두 분 기자님께서 아직 한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요. 노재영 기자님 좀 오늘의 토론회 들으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혜인 기자님 계세요? 김혜인 기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비만 수술이 급여가 되지만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보험사라는 게 실비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술 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학회 측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는지와 대응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금방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오늘 토론의 목적은 이제 건강보험의 이제 지급에 대한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건 이제 실비보험 일종의 이제 사보험이죠. 별도의 이제 공보험이라기보다 이제 사보험에서 이제 지급을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저희가 학회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이제 그 문제는 확실히 이게 환자분들한테 있는데 사보험은 이제 자기들이 약관을 이제 정하기 나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것을 해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 아직 그렇게 말을 할 정도는 아니고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신 기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방법이 없어서 못 드렸고요. 일단은 오늘 얘기하셨던 것처럼 고도 비만 환자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부터 아까 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단순히 학회나 환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부도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푸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질문인데 아까 잠깐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사실은 원치 않는 비만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현실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아까 뭐 설탕세 얘기 잠깐 했지만 사실은 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그 방법의 그 자금을 모으는 게 좀 필요해 보여서 뭐 예를 들면 뭐 비만세 같은 얘기도 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툴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창범 이사장님 여기 답변 주실까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설탕세 얘기가 나왔는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는다. 참 이건 글쎄요 오늘 얘기가 조금 좀 방향이 어려워지니까 얘기인데 정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세금을 가지고 아까처럼 교육에 1원 한 푼 안 주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서 숟갈 줘서 비만 치료를 활성화하는 병원이 생긴다. 정말 필요하겠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 한 15년 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남을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그 비싼 건물의 2층에는 다 비만 클리닉이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다 문 닫았죠.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운영할 게 사실 이 환자 치료에 있어서 이런 금전적인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세금을 일단 바꾸보자 하는 것은 조금은 방향이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렇게 좋은 방향 같이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질문은 제가 못 들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네, 사실 코로나 시대에 대한 비만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비만학회는 저희 언론홍보위원회에서 비만 환자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제 조사를 시작했고요. 오늘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회하고 당뇨병학회, 대사질환을 보는 내분비학회, 가정의학회가 모두 다 성명서를 발표해서 국민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자분들께서도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좀 퍼지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이 자리에 그리고 저희 학회에 전 회장을 역임하시는 최영길 교수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최 교수님께서 오늘 좀 저희 토론회 들으시고 좀 그 비만에 대해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시고 치료에도 관여하시고 저희 학회 업무하셨는데 좀 도움 말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 비만에 관한 것을 토론하는 걸 듣고 이렇게 훌륭한 그 토론회를 구성하신 우리 강재원 회장님 또 이찬돔 이사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아까도 여러 연자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비만은 모든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놀랄지 모르지만은 관계 안 되는 질환이 없어요. 당뇨, 혈압 뭐 이건 밤낮 하는 얘기고 암, 최근에 와서는 간암, 간경화증, 또 아까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신경합병증, 신경합병이 단순히 형이 상학적인 게 아니고 형이 하학적으로 뇌신경이 손상되는 게 다 보고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그러나 이런 정책 토론을 통해서 그동안에 성취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비만의 그 진단의 표준화. 우리 막연하게 무비만이냐 그랬을 때 과거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수치로 이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용이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고요. 또 이 급여 현황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재정 형편이 아직도 전부 이 커버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여러 관계되는 분들이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늘 의문이 드는 거는 아까도 고도 비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뭐 우리 또 보험도 고도 비만 얼마 이상 돼야 뭐 커버한다 이렇게 수술도 말이죠. 사실은 치료하는 초기에 우리가 예방해야지 다 망가진 다음에 그 결과 보고서 사실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비만을 예방하고 또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안을 해야지 예방이라는 게 문제가 다 생긴 다음에 말이죠. 절대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 다음에 아까 수술해도 또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게 다 보고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초기에 비만을 예방하는 그런 폴리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싶고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한 우리 회장님, 이사장님 말씀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동안에 이런 것을 통해서 보험하고의 괴리 이를 현실로 하는 그런 노력을 관계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을 하고 이해를 독촉을 해서 같이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 소화 비만에 대한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Precision Medicine for Obesity라는 제목이 이번에 굉장히 큰 제목을 하나 하고 있는데 유전적인 녀석 어떻게 되는가? 우리 유전체 검사를 해서 상당한 부분을 미리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유전체에 대한 검사를 특히 소아에서 특히 가정력에 있는 그런 소아에서는 이런 유전체 검사를 통해서 그 소아가 끝에까지 가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을 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합당한 그런 치료에 접근하는 방법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정책 토론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가는 단계의 모습을 볼 때 저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더 앞으로 발전을 해서 비만을 치료하고 없애는데 전부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 말씀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길 교수님. 오늘 토론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시 다 정리를 해주셨고요. 시간이 다소 넘었지만 이것으로써 오늘의 이제 정책 토론회, 우리 비만 진료의 이제 급여화의 방향에 대해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